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뉴스 브리핑 오창석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원랜도 채용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규정하면서 즉각적으로 6월 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한국당의 국회 소집 목적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고 오로지 방탄국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국회를 임시로 소집하게 되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렵다.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설사 말이죠. 그 홍영표 원내대표 말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투표로 올라간다고 해도 통과될까요? 과반이 넘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분위기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명백한 목적이 보이는 그러니까 불체포를 하기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여당인 입장에서는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60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C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김영란법 이후 그러니까 2016년 9월 28일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당별로 딱히 구분은 없고요. 자유한국당이 29명,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이 2명, 민주평화당이 1명, 무소속이 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회 이상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모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그 김기식 금강원장 사건으로 사실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야당이 이 문제가 엄청 비판했었는데 야당도 자유롭지 않네요.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네요. 그 중에서는. 네, 두 번 이상 다녀온 의원 중 자유한국당이 12명, 민주당이 3명이었는데요. 당시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면서 피감기관에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를 들먹였는데 사실상 본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김기식 금감원장의 반대는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피감기관 지원 출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못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왜냐하면 이 김영란법이라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예외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미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대한 관한 지침을 재개정을 완료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긴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전적으로 국회의장이 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사후에도 결과 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그리고 국외 출장의 실적의 정례적인 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어이없는 뉴스입니다만은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모습을 좀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오창석 씨. 네. 그 YTN 라디오에 나와서 CBS의 단독 보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일이네요. 잘했어요. 예. 네. 네, 하면 됩니까? 뭐 이야기를 하세요. YTN도 역시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세 번째 뉴스 봅시다. 네. JTBC 보도. 네, 순간 당황했군요. 네, JTBC 보도가 또 최초로 나와서 또 YTN 역시 후속 보도를 했는데요. 아, 그래 또 JTBC 보도 예, 하세요. 네, 예. 비선실세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변희재 씨는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그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에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인신 구속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포 씨가 법정 구속됐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변희재 씨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좀 사법당국이 이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엄하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 허위 사실에 대한 것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 사회적 여론과 공기의 입장에 있어서 보다 엄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변희재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검찰이 이미 국가수의 태블릿 PC 포렌식 감정 결과를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내용 역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질문지 답변지 전혀 없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준비하듯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기사 봅시다. 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가 사재 1,000억을 환원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내놨는데요. 사회의 진빚을 되갚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2016년이었죠. 넥슨 공짜 주식 논란 관련 1심 법정에서 사회 환원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뉴스를 잘못 봤네요. 저는 이 뉴스를 보셨습니까? 김정주 넥슨 창업주 아이들의 경영 승계하겠다 이렇게 보고 네. 그 새롭게 젊은 창업주들도 예전 구재벌들과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아이들의 경영 승계 않겠다군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부인 유정현 NXC 감사 사이에 두 딸을 뒀거든요.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각의 네티즌들은 이제 딸이니까 자녀가 아니라 혹시 사위한테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이렇게 크게 공언했으니까요.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10대 부자 이렇게 랭킹을 보면요. 거의가 이렇게 넥슨 김정주 씨처럼 자수성가 케이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10대 재벌, 뭐 20대 재벌 혹은 100대 재벌 거의 80% 이상이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과연 그게 옳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넥슨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에 총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서 게임업계 최초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토목이나 건설, 전자업체 상속 경영이 대부분인데 이처럼 토양 자체를 바꾼 IT 기업에서만 창업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봅시다. 네, 어제 뉴스 프리핑에서 방탄소년단 정규 3집 앨범이 빌보드 201위에 올랐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트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최초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어제였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래를 사랑하는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12년 만이고 한국 가수 최초라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는 건데 보통 대통령이 축전 보내는 것은 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외국에서 큰 경기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이랬을 때 보내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이돌 그룹한테 보내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남들이 못하는 일을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해외 외신에서 20세기 최고의 문화 산업을 비틀즈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에 발맞춰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문화 산업을 강조하고 문화 산업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축전은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으로 나뉘어서 올라갔는데요. 영어 버전이 훨씬 더 좋아요 수도 많고 공유는 9,988회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팬들에게도 열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축전을 올린 것 또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걸 또 반증하는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세계 많은 팬들한테 배려 차원으로 영어로 트위터를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의 축전 중에서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아미가 뭡니까? 네, 방탄소년 약간 국방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아미가 팬클럽의 이름입니다. 팬클럽 이름이 아미. 네. 그렇군요. 자, 6번째 뉴스로 가봅시다. 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래퍼 시잼이 구속됐습니다. 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래퍼 바스코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석유 관리의 법률 위반 혐의로 시잼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구속되기 직전인가요? 그 SNS에 들어가기 전에 녹음은 하고 간다, 이런 글을 올려서 네.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논란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된 시잼이 수감 직전에 자신의 SNS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이, 이게 그 법을 좀 조롱하는 느낌도 나고 말이죠. 네, 본인이 들어갈 걸 암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잘못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한 뉘앙스를 풍겨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전혀 여기는 반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대마초 흡연과는 다르게 또 다른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갑시다. 네, 오늘 하루 SNS를 조금 뜨겁게 달군 영상인데요. 프랑스에서 건물 5층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아이를 목숨 걸고 구한 22살 아프리카 청년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시민권을 깜짝 선물했습니다. 아하. 또한 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함께 제공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청년을 엘리제궁으로 직접 초청해서 감사장을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오창석 씨 화면 봤습니까, 이거? 네, 저 봤습니다. 쉽게 못할 일 같은데. 네, 저 같으면은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대단한 신체적 용기다. 능력도 없을 거고. 네. 신체적 능력이요? 네, 키가 좀 커야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퀴즈 있나요? 네, 오늘 퀴즈 있습니다. 어제 퀴즈 정답은 3번 방시혁이었고요. 어제도 쉽다고 해서 오늘 좀 더 어렵게 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불리기도 합니다.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 나갑니다. 1번 김영미, 2번 김영란, 3번 이동형입니다. 네, 어렵군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샵 0945 50원 유료 문자로 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9708님께서 이 작가님 덕분에 시사 프로가 일이 재밌게 쏙쏙 들어오고 좋아요, 최고. 네, 이렇게 재밌는 시사 프로그램은 없지요. 9708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창석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판문점에서는 북미 간 실무대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걸로 예상이 되죠. 미국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 방문하고 오늘 아침에 귀국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북미 회담에 대한 미국과 유럽 내 반응, 북미 회담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폴란드 가셨다가 오늘 귀국하셨다고요? 예, 폴란드에 그 나토 의원총회 참석하고 왔습니다. 나토에 이제 29개국의 의원들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모이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예, 폴란드도 미군 주둔 문제로 조금 시끄럽긴 하던데요. 네. 어쨌든 지금 나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또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토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나토의 입장을 코셔스 옵티미즘, 즉 신중한 낙관주의라고 정리됐어요. 말이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낙관한다. 이 협상이 잘 될 걸로 본다는 것이고, 예. 또 그런 만큼 나토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건 나토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 추진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난관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중한 낙관주의로 정리를 했는데, 예. 여기에서 강한 반론이 제기됐는데 다름 아니라 미국의 의원이었습니다. 아하.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코넬리 의원, 굉장히 비확산 분야에 정통한 의원으로 돼 있는데, 아주 단호하게 그러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 내 주류들의 의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 그랬어요. 물론 제가 이수혁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화는 마지막 기회고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 미국 내 주류들 특히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굉장히 이번 회담을 의심하는 눈치일 뿐만이 아니라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그건 북한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한 것이지 이 핵 문제 이후에도 앞으로 있을 테러, 인권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북한 문제가 분리되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지만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이란의 핵 문제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미 북미 간의 합의를 다 체결하고도 번복이 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같이 이란의 핵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란의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핵 협상이 또 악영향을 받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논의되는데 결국 북한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를 구별해서 보겠다는 이러한 시각이 강하게 느껴져요. 아니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원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주류들이 반대하는 게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 쟤들은 원래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을 해결해서라도 해결하고 나서도 이상한 짓 할 거야. 이런 불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북한도 못 믿겠고 트럼프도 못 믿겠다. 예, 이런 어떤 양자적인 어떤 이유가 지금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류들. 이거는 비록 이번에 폴란드 방문뿐만이 아니라 5월 초에 워싱턴에 제가 갔을 때도 오히려 트럼프를 믿지 말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저희를 설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됩니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한 내용은 의회 비준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앞으로 의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을 시키겠다는 매우 좋은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의회 분위기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트럼프의 단독 드리블이다. 트럼프의 단독 드리블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의회 동참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이후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하고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테러 지원국 해제라든가 적성국으로 규정한 이런 여러 가지 입법 조치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의회가 할 일 아닙니까?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가 평화협정을 비준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국회가 뒷받침돼야만 이런 모든 평화 프로세스가 완결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는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정상회담 소식을 아마 김 의원님께서 폴란드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북미회담 자초되고 나서 김 의원이 청와대 한라인을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라인보다 더 크게 아예 만나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요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게 무슨 사태냐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김 의원도 예상은 못 하셨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제가 아무리 북핵 문제 오래 다뤘다 그러지만은, 이거 예상한 전문가 있다 그러면 저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이거는 어떤 전문가의 또 작가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현실이 더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며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수만 가지 처방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우리는 이 역사적, 정치적 상상력을 이제는 가다듬을 때다. 정말 적인 이성이나 어떤 비관적인 분석에 머무를 게 아니라 역사를 좀 크게 보고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폄하하는 것 같던데.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사실은 수모라는 표현도 제가 받고, 예.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도 받고, 그러면서 초기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해서 위장평화쇼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냉소주의, 어떤 북한에 대한 계속 혐오의 감정에 구속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김 대사가 판문점과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실무회의 중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갔다고 지금 해요. 그래서 네. 아마 폼페이오를 만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어떤 일로 폼페이오를 만났을까요? 갑자기 미국에 가서? 예, 폼페이오는 당연히 만나는 거고요. 예. 벌써 일각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는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올 정도로 또 김영철의 돌연 미국 방문은 상당한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정상회담이 거의 확정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역시 남아있는 비핵화의 방법론과 체제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합의하는 이 과정을 협의하러 간 거기 때문에 지금의 방문은 정상회담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아닐까. 이 깔딱고개만 한번 넘으면 예. 이제는 드디어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깔딱고개만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북한이 또 이번에 우리 군사훈련이죠. 울지 프리더 가디언 연습 중단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판문점 선언의 제2항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이죠. 모든 적대 행위가 중지된다고 하는 선언 예. 말입니다. 자, 이게 과연 누구의 요구로 판문점 선언에 실렸다고 보느냐. 저는 처음에 우리 측의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예.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흘렸고. 그런데 반대였던 것이죠. 이건 나중에 제가 사실 확인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생각은 핵을 갖다가 내려놓는 마당에 이건 북한의 안보를 포기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계속 적대 행위가 있고 또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군부를. 그래서 요전에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앞으로 새로운 군사 전략과 군사 조직 또 새로운 방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북한의 안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그 안보에 문제가 되는 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협상기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필히 완화돼야 된다는 이런 전략 목표를 가지고 아예 판문점 선언에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적어도 회담이 진행될 때,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는 적대 행위를 멈춰라.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 하는 군사훈련 한미 이해한다.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해하는 건 판문점 선언 정리죠. 그렇죠. 전이죠. 예. 예,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왜 가능했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언사를 1월에 ABC 기자하고 KTX 타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북한이 봤을 때는 남측의 유용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성의를 보이는 이걸 보고 평창올림픽에 나온 걸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다면 이제는 판문점 선언의 취지에 맞게 좀 행동을 보여달라. 북한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메시지가 강화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끝나고 나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이런 북한 측의 요구는 명분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강한 명분을 네네. 확보한 것이다. 예. 네. 2월 12일 날 예정대로 북미회담이 열리면요. 네.
남북미 간 종전선언이 그 이후에 있을 것이다. 뭐 빠르면 13일 날도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서 중국이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 중국이 그러면은 많이 기분이 상할 것이다. 그래서 뭐 남북 미중 이 4개국 간의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는 면밀히 관찰해 보면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거는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주류의 시각이고 반면에 문정인 특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종전선언 단계부터 중국을 포함시켜야 된다.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두 주장의 차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종전협정의 당사자냐 아니냐가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 3자 또는 4자로 모호성을 유지해버렸어요. 이런 시각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는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키신저도 주장했지만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중국은 언제든지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가 크게 뒤흔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웃사이더들의 시각입니다.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건 뭐 지켜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팩트 진검 승부 투루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해볼 얘기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기 상여금 그리고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들어갔다. 이러면서 노동계 반발이 상당히 거센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노총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부터 듣고 나서 관련 내용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 8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30년 동안 사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평균 박근혜 정권 5년의 기간 동안 사실 한 7%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이 체감 효과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 지금의 계약되기 이전의 제도 하에서의 1만 원이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주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기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숫자에 지금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1만 원이 돼도 약 8,000원이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의 인상 효과만 낳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저희 아마 법안 내용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이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해서 이제 고임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봉급 자체가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무리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인상률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산입 범위로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의 혜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없는 결과는 있으시겠죠.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서운함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2019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월액의 25%에 해당하고 2019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월액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39만 3,442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좀 훨씬 마찬가지로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에도 그렇게 따지면 아마 한 13만 원 정도 아무튼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올해의 기준은 2,470만 원 약 2,500만 원 기준을 잡고 2,500만 원 기준의 밑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치도록 되지만 2019년 기준이 되면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2,500이 아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금액에서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노총 김명한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노희 간사죠. 한정혜 의원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솔직히 뭐 듣고 와도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밖에서 지금 PD가 웃고 있는데 뭐 PD는 아세요? 제가 봤을 땐 PD도 모를 것 같은데 네. 그 대부분의 청취자들 그럴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뭐가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그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리면 지금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그러니까 어느 항목까지 넣어서 최저임금으로 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 왜 최저임금이라는 게 아무리 적게 줘도 최저임금만큼은 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최저임금을 뭘로 계산할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뭐 들으신 바 30년 동안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기본급. 예. 거기에다 추가로 조금 되는 건 뭐 직무수당, 직책수당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급이 예를 지금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시간당 7,53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 주당 52시간씩 한 달 동안 계산했다 이랬다 그러면 보통 15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한 시간 곱하기 7,500원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 최저임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한 달 동안 일했으면 157만 원을 줬느냐 안 줬느냐 예. 이 문제인데 예. 지금 문제는 여기 이 계산법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 계산법에 상여금, 숙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이건 뭐 별도로 사장님이 주던 돈이었는데 예. 차비 뭐 그런 거죠. 식대 이런 거. 네, 예. 별도로 주던 예. 거죠. 이걸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57만 원씩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4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최저임금 왜 안 주십니까? 예. 아니 너 그 이런 거 숙식비하고 상여금 해서 다 줬잖아. 몇십만 원 줬잖아.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날 위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뀌는 건 일종의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좀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그 계속해서 2,500만 원 얘기가 나옵니다. 네. 2,500만 원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2,500만 원은 사실은 좀 임의의 기준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최저임금을 받으면 157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네. 근데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은 1,0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주 40시간 기준이에요. 예.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야근, 최대 할 수 있는 야근까지 다 하면은 2,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괄 임금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수당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하면은 2,500, 600 요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지금 얘기한 거는 2,500만 원 이하의 그 노동자는 피해가 없다라고 국회에서는 얘기했지만 오늘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20만 명 정도가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일단 바로 반박이 됐고요. 하루 만에 이제 국회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다시. 게다가 사실은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2,600만 원 받는 사람 그럼 임금이 깎여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을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2,600, 2,700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최저임금을 받고 수당이 더 높은 이런 임금 체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별로 실효가 없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느냐 안 깎이느냐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8,000원
뭐 9,0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2,500만 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보충하고. 부분도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산입 범위를 계산할 때 뭐 상여금, 숙식비 이런 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들어가면 좀 부담이 클 것 같으니까 이 국회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된 게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이상 되는 금액만 나머지 숙식비나 교통비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만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 25% 7%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뭐 하여튼 여기서 나름대로 조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건데 이게 왜 2,500만 원 계산이 나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157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157만 원에다가 예를 들면 157만 원에 25% 상여금 25% 하면 대략 한 39만 원 40만 원 되는 거예요. 또 교통비 숙식비는 7% 하니까 한 10만 원 11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두 개 합치면 50만 원이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207만 원씩 1년 동안 연봉으로 되면 2,480만 원이 되니까 대략 2,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수당은 한 달에 40만 원 또 수당 외에 교통비 숙식비 등등 밥값 이런 거 1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은 내년에도 법이 바뀌어도 해당이 안 된다.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고 2,500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본급이 늘어나거나 혹은 수당이 늘어나거나 밥값이 더 받거나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번 산입 기준 바꾸는 거에 영향받아서 좀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 숫자가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따지면 딱 이 기준에만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누군가 수당이 나는 40만 원이 아니고 수당만 50만 원, 80만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되는 40만 원에 추가되는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계산하니까 그 사람은 좀 불이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예전에는 간단하게 그냥 계산해내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최저임금 그렇죠. 곱하기 몇 시간. 갑자기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산입하겠다라는 건 왜 나온 거죠, 이거는? 이거는 재계에서 꾸준하게 이제 요구를 해왔던 거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이 재계 이쪽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좀 완충장치, 보완장치를 해달라고 했던 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돈들 임금은 그러니까 기본급은 아니지만 지급되는 돈들도 최저임금으로 해주면은 그 완충작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재계가 요구한 거는 처음에는 이런 25% 7% 이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현금성 수당은 다 포함하는 건데 그거를 나름 그 완충을 하겠다라고 25% 초과되는 범위만 이제 하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러면은 뭐 추석이나 뭐 설날 특히 이럴 때 보너스 나가잖아요. 그런 보너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노동자한테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이번에 바뀐 기준은 매달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계에서는 이제 어떤 게 회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특별 상여금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추석과 설날에 주는 거를 1년 12달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규칙만 바꿔도 최저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는 회사들이 그러는 거죠. 꼼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회사는 상여금을 주는데 뭐 1년에 한두 번만 준다. 뭐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법적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같이 바뀐 게 뭐냐면 상여금이나 뭐 이런 돈들을 매달 뭐 1년에 한두 번 주는 걸 매달 회사가 나눠서 주는 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상여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려면 노동자 혹은 직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이번에 바뀐 건 그래도 뭐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왕 주는 거 매달 나눠서 준 다음에 그걸 이제 최저임금에 넣어서 하기 좀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재계 요구, 경영계 요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원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던 걸 국회로 넘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국회로 넘긴 거죠, 이거? 합의가 안 됐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산입을 하자, 현금성 수당에 산입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결렬이 됐고, 그럼 그거를 이제 국회가 떠안아서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한 건데, 결국은
그 최저임금 2020년까지 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예? 이 공약을 충분히 의식을 한 거 아닌가. 민주당이 이게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원은 해야 되겠고. 근데 각종 부작용이나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조절을 완충지로서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생각보다 반발이 훨씬 커진 거죠. 아, 그럼 뭐 지금 뭐 노동계나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루어질 수 없겠네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게 또 뭐 이번에 민주당이랑 처음에 자유한국당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그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둘이 예전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출신이라서 굉장히 친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민주당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산입법을 바꾸자는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올해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려면 지금 7,530원인데 한 15%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도 16.4%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올해도 15% 올리려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계산 방식을 좀 이렇게 소위 마사지를 좀 해서 15%는 올려도 조금 실제로 기업들이 주는 건 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노동계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20년에 10,000원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저임금은 10,000원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게 얼마나 조사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통계치 낸 걸 보니까요. 지금 2,500만 원 안 되는, 그러니까 기본금은 최저임금만 딱 받는 노동자 중에서 예를 들면 상여금, 숙식비 이런 게 훨씬 넘어가는, 그걸로 합치면 최저임금에 넘어가는 노동자가 한 전체 그 최저임금만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의 한 5분의 1 정도는 된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게 20만, 30만 명 정도 돼요.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5% 만약에 오르더라도 실제로는 아예 안 오르거나 혹은 뭐 일부만 오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계는 충분히 반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명분도 있고 그런데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계가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좀 안 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노조 조직률 자체가 대한민국 10%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노조 중심이잖아요. 예. 거기는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노동의 대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 통계청 이제 수치를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 사람이 336만 명이에요. 336만 명.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대충 알바 노동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30만 명 정도가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알바 노동자는 왜 영향 안 받냐면은 수당이 없어요, 거기는. 수당 안 주자는 뭐 상여금이나 수당 안 주자는 그냥 딱 시간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좀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20만 명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영향을 받는 거는 2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게 복잡한 게 상여금 수준이 높냐 낮냐, 이 복리후생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회사마다 피해를 보는 게.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상여금을 이제 최저임금 157만 원 현재 받고 상여금을 50만 원 받고 복리후생비를 2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연봉이 한 2,700만 원 돼요. 예. 근데 이거를 내년에 그 기준을 대입을 해보면은 내년에 이 사람은 176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는 걸로 나와요. 그럼 올해 만약에 작년에도 20만 원 올랐거든요. 올해도 20만 원 오르면은 157만 원에서 176만 원이니까 20만 원 오른 효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안 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상여금, 수당이 임금의 30에서 50%를 차지해요. 예전에 기본급을 가급적 줄여가지고 수당을 덜 주려고 야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수당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따지지 말고 기본급을 올려라. 이거 기본급을 낮춰놓고 수당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뭐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해법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일단 우리 실시간 댓글로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예스 앱으로
이진아님께서 어찌되었든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은 대기업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임선정님, 실질적 인상이 중요한 거지 명목상 인상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똑같이 저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 얘기를 많이 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도 연봉이 뭐 4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굉장히 고임금 노동자들 중에서도 기본급은 굉장히 작고 수당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최저임금이 사실은 뭐 7%, 예전 박근혜 정부 때도 7%, 지금은 뭐 10몇 %씩 이렇게 오르니까 굉장히 많이 상여금으로 많이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건 최저임금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이번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것대로 바꿔야지. 그걸 여기다 갖고 와가지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 예. 예. 자, 9992님께서 몇 번 저희한테 글을 쓰셨는데요.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특근, 야근 등등으로 5,200 연봉을 받으셨는데 내년부터 3,200으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지? 이게 뭐 업종과 뭐 이거를 급여 체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야근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 왜냐면 1.5배씩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주 52시간은 무조건 초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사용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죠.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취지는 일자리를 늘리자라는 거예요. 노동 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노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일자리 늘리자라는 거라서 일정 부분 야근이 많았던 직종, 그래서 야근 수당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특근 수당이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일을 좀 더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었는데 그 법 때문에 못해서 월급이 깎였다. 예.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글 써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저녁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반발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반발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다뤘던 최저임금 문제 가지고 반발하는 분도 있는데 역시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다양한 논의와 또 의결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엔 너무 국회에서 좀 너무 빨리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은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뭐 지금은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물을 방법은 없는 거죠. 물을 방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쉽지 않아 보이고 이게 지금 뭐 이번에는 25%, 7% 이번에는 조금만 했는데 이게 매년 앞으로 5년간 그 비중 더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되면 전부 다 넣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더 영향이 그러니까 그 직원들 뭐 노동자들 입장에선 더 악영향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좀 더 지켜보자 그 문제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